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길병원 신경외과에서 뇌혈관 질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최대한이라고 합니다. 네, 다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연휴 이후에 하루 보내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 저녁 시간에 이렇게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젊은데 뇌출혈, 뇌혈관 기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뇌졸중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뭐 영어로 한자로나 영어로나 이제 갑자기 어떤 증상이 빠지는 건데 보통은 뇌경색이 한 80% 정도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뇌출혈 비율이 한 30% 정도로 이제 서구권보다는 조금 높기는 한데 8대2 정도의 비율로 이제 뇌경색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뇌출혈 중에서 뇌실질 안에 생기는 자발성 뇌 뇌출혈의 원인으로는 고혈압이 가장 많습니다. 약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노인에서 그 혈관벽에 아밀로이드가 침착되면서 그걸로 인해 발생하는 아밀로이드 혈관병증도 노인에서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뭐 심장질환이나 아니면 혈관질환 때문에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드시고 계시는 경우에 이런 것 때문에도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약 5%에서 뇌혈관 기형으로 인해서 뇌출혈이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제목에도 젊은 데 뇌출혈이라고 썼는데요. 보통 젊은 성인을 그 연구들 보면 뭐 50세 미만 또는 뭐 45세 미만 정도로 정의를 하는데, 젊은 성인의 뇌출혈이 일반 노인들과 좀 다른 점은 노인에서보다 젊은 층에서는 이 뇌졸중 중에서 뇌출혈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노인에서는 약 20% 미만인데 이제 젊은 성인에서는 30에서 40% 정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그렇지만 고혈압이 아닌 원인 중에서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뇌혈관 기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도가 많게는 30%까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들은 전형적인 뇌 뇌출혈들인데요. 이런 대뇌 기저핵이나 아니면 뇌줄기 또는 소뇌 부위처럼 이런 깊은 부위에 발생하는 출혈들이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출혈인데, 이런 출혈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 큰 혈관에서 분지하는 이 작은 혈관들에서 출혈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출혈들이고요. 하지만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대뇌 바깥쪽, 그러니까 피질과 가까운 부위에 이렇게 생기는 이런 출혈들은 이런 고혈압성 뇌출혈과는 좀 다른 원인 때문에 발생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혈관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이 뇌혈관 기형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일단 동정맥 기형, 저희 영어로는 AVM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해면상 혈관종, CM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동정맥루, AVF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정맥 기형은 이 CT 사진인데요. 여기처럼 이렇게 혈관들이 되게 엉켜 있고 굉장히 많이 부풀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측 사진 보시면 이렇게 수술 시야에서 보이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혈관들이 많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은 이렇게 예쁜 사진이 없어서 교과서에서 좀 따왔습니다. 네. 일단 동정맥 기형의 정의는, 일단 정상 혈관은 이 동맥, 그러니까 뇌로 피가 들어가는 동맥과 피가 나오는 정맥이 이렇게 바로 연결되지가 않고요. 이 동맥에서 작은 혈관들로 분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또 모세혈관으로 다 분지를 해서 이게 조직으로 피를 공급을 하고 다시 모세혈관을 모여서 정맥으로 빠져나가는 게 정상적인 혈관 구조인데, 이 동정맥 기형은 이 중간에 이 모세혈관이 없이 이 뇌 동맥과 정맥이 바로 연결되어서 혈관 덩어리를 형성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맥 기형으로 들어가는 유입동맥과 또 동정맥 기형의 핵, 그리고 빠져나오는 배출 정맥,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유병률은 10만 명당 한 10에서 18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많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MRI를 찍으면 그 중에서 한 0.05%, 그러니까 2,000명 중에 1명 정도에서는 발견이 되니까 그렇게 드물지는 않은 질병이고요. 이 동정맥 기형이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출혈을 일으키게 되고, 또는 간질 발작이 발생하거나 신경학적 언어장애나 마비 같은 그런 신경학적 이상이나 두통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동정맥 기형은 제일 위험한 게 출혈인데요. 출혈의 위험성이
진단되고 나서 연간 약 2.3%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출혈이 있었던 환자에서는 2배 이상 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연간 2.3%면 이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 걸 수도, 높지 않게 느낄 수도 있기는 한데, 많이 아시는 뇌동맥류가 보통 파열 가능성을 얘기할 때 연간 0.3%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출혈의 위험성이 높은 질병이고요. 특히나 이 뇌동정맥 기형에 동맥류가 동반되어 있거나 좀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간질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도 진단되고 나서 5년 이내에 간질 발작이 발생할 가능성이 뭐 많게는 20% 정도 되고, 특히나 젊은 연령 또는 동정맥 기형이 측두 옆에 위치했을 때 또 크기가 큰 경우에 간질 발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정맥 기형을 진단하는 방법은 일단 뇌혈관 CT, 그러니까 CTA라고 많이 하고, 그리고 뇌혈관 MRA라고 하는데, 둘 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굉장히 높은 정확한 검사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진단할 수 있고, 이 CTA나 MRA에서 진단이 되면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몸 안에다가 카테터라는 관을 집어넣어서 혈관 모양을 보는 뇌혈관 조영술을 필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CTA로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건 카테터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피가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전체적인 구조를 시간 공간학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차원으로 4D로 이렇게 구현을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동정맥 기형이 진단이 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칼을 대지 않고 방사선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사선 수술, 저희 SRS라고 많이 하고요. 그리고 혈관 내 색전술, 이렇게 세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술 사진인데, 제가 수술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기 좀 그래서 처음 열었을 때 제 케이스입니다. 처음 열었을 때 이렇게 피 때문에 이제 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일단 혈관들이 다 엉켜 있어서 제대로 된 구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시행했던 이 카테터 뇌혈관 조영술 사진을 같이 이제 혼합해서 이제 구조를 또 파악을 하고, 그리고 수술 중에도 이런 형광물질을 이렇게 정맥 내로 주입을 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혈관의 구조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혈관 모양들을 다 확인을 해서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할지 계획을 잡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수술 중간에 이 동정맥 기형을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다 방리한 사진인데요. 이게 혈관들이 굉장히 가늘고 약해서 수술 중에 피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 수술도 하는데 한 9시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술한 사람의 피로도도 되게 높고, 또 뇌를 많이 건드리고 피도 많이 나니까 수술의 합병증도 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치료입니다. 요즘에 이제 방사선 수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걸로도 많이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방사선 수술은 일단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병변 부위에 방사선을 집중 조사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방사선을 쬐서 여기 DNA를 손상시켜서 서서히 이게 없어지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보통 이제 이 방사선 수술을 하고 나서 한 2 내지 3년 후에 완치될 가능성이 약 80%까지 이제 높은 확률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방사선 수술은 감마 나이프나 사이버 나이프, 노발리스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노발리스를 이용해서 방사선 수술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사선 수술의 장점은 이제 칼을 대지 않으니까 그런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이 없다는 게 장점이긴 한데, 이게 없어지는데 시간이 1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출혈이 생기거나 그런 위험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다 혈관 기형인데요. 소뇌 쪽에 굉장히 넓은 범위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수술로 이걸 다 제거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환자분은 방사선 수술을 시행을 했고 2년 뒤에 사진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치료가 되어 있는, 비정상 혈관이 다 사라져 있는 이런 잘 치료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치료 방법으로는 혈관의 색전술인데요. 이건 사타구니의 대퇴동맥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그 미세한 관을 집어넣어서 이 혈관 기형으로 들어가는 동맥까지 접근을 해서 이 안에다가 액상으로 된 이런 색전 물질을 주입을 해서 혈류 공급을 막아주는 방법이고요.
완치율은 좀 떨어집니다. 한 20에서 50% 정도. 이 동정맥 기형으로 가는 혈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고 또 관이 들어갈 수 없는 작은 혈관도 많기 때문에 이걸로 완치를 노린다기보다는 수술하기 전에 출혈이나 합병증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보조적인 역할로 이 세천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해면성 혈관종인데요. 해면성 혈관종은 정상 동맥 혈관은 근육 혈관 내피 내벽 바깥쪽으로 근육층과 탈루층이 같이 있는데, 이런 근육층이나 탈루층이 없이 내피세포로만 이루어진 아주 작은 혈관들이 뭉쳐있는, 해면이라는 건 스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펀지처럼 이렇게 뭉쳐있는 혈관 덩어리를 얘기를 하고요. 혈류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혈관 조영술에서는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유병률은 아까 AVM보다 훨씬 높은 0.16에서 0.5%, 그러니까 200명 중에 1명 정도에서도 발견이 되는 굉장히 좀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검진으로 MRI 찍었다가 우연히 발견된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의 절반 정도는 간질 발작을 일으켜서 오셔가지고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출혈이 되는 경우가 한 4분의 1 정도, 그리고 뭐 언어장애나 마비 같은 그런 신경학적 증상들이 4분의 1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진단은 이렇게 CT나 MRI를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뭐 일반적인 출혈 현상은 좀 MRI에서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MRI로 거의 확진이 가능하고요. 이제 이 해면성 혈관종도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어떤 대규모 메타 분석한 연구를 보면 5년 동안의 출혈 위험성이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었고, 이런 뇌 줄기가 아닌 뭐 대뇌나 소뇌 이런 곳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좀 많이 낮습니다. 3.8% 정도 5년 동안에. 하지만 한번 출혈이 있었거나 아니면 심리학적 증상이 있었거나, 그리고 뇌 줄기, 이 사진처럼 이런 뇌 줄기에 출혈이 발생했던 경우에는, 뇌 줄기 쪽에 위치한 경우에는 한 3명 중에 1명에서 5년 이내에 재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일단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제일 원칙이고요. 하지만 증상이 없는데 치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뇌에 추가적인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증상이 없을 때는 권하진 않고, 근데 증상이 없더라도 뭐 수술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으면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응증으로는 일단 증상을 일으키는 정도의 출혈이 있었던 경우에, 그리고 이 혈관종 때문에 간질 발작을 하는데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그리고 자꾸 출혈이 재발하면서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에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아까 AVM처럼 방사선 수술도 많이 하게 되는데, 방사선 수술은 일단은 증상이 있는 출혈이 있으면서 수술로 인한 위험성이 큰 경우에, 아까 뭐 뇌간에 생겼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뇌 깊은 곳에 위치했다든가 그런 수술의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방사선 수술을 통해서도 출혈의 위험성을 줄이고 좀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동정맥루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게 혈관 조영술 사진인데, 이 두피 바깥에 있는 혈관에서 조영제를 썼는데 이 뇌 안쪽에 있는 혈관도 같이 보이게 되는, 그러니까 뇌 바깥쪽과 뇌 안쪽이 원래 없어야 될 길이 생겨 있는 이런 질환이거든요. 보시면 그 전체 혈관 기형의 한 10% 이내를 차지하고요. 그 동정맥 기형과 비슷하긴 한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맥과 정맥 간에 없어야 될 연결이 생겨 있는 거긴 한데, 이 동정맥 기형과의 차이점은 그 혈관이 꼬여서 엉켜 있는 그 혈관 기형 핵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근데 둘이 구별이 좀 애매한 경우도 있긴 한데요.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특발성이라 말하면 알 수 없다는 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는 그 정맥동, 그러니까 뇌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길인 정맥동에 혈전이 생겨 있거나, 또는 감염 때문에 그런 정맥동의 압력이 올라가 있을 때, 또는 뭔가 유전 질환으로
몸 자체가 피가 잘 굳는 그런 상태인 경우에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더 흔한 경우는 뭐 다쳐서 생기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수술을 했던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외상이나 수술 이후에 혈관들이 새로 자라나면서 이런 잘못된 길이 만들어져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요. 증상으로는 뭐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뭐 이렇게 박동성으로 소리가 들리는 이명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안구통, 안구마비 등 발생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행을 하게 되면 악성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간질 발작을 일으키거나 또는 치매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정맥 기형, 동정맥류는 제가 기형에 포함을 시키긴 했는데, 이게 기형은 뭐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동정맥류 같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상이 아닌 것들이 생겨 있는 거라서 일단 기형에 같이 포함이 되긴 하는데, 보시면 일단 이 동정맥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CCF라고 부르는 경동맥과 해면정맥동 사이에 길이 생겨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빨간 게 이 두개골 밑에 있는 경동맥, 그러니까 목에서 머리로 올라오는 혈관, 이제 동맥 혈관이고, 그 옆이 이게 해면정맥동, 그러니까 뇌에 들어온 피들이 나가는, 밑으로 내려가는 정맥이 되게 동굴처럼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게 이 경동맥이 이 해면정맥동 안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 사이에서 뭐 외상이나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여기 길이 뚫리는 경우에 이 높은 동맥의 압력이 낮은 정맥동으로 피가 가게 되면서 여러 증상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동맥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서 지금 잘못된 길이 뚫려 가지고 이 길을 통해서 해면정맥동으로 피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여기 이 눈에 있는 피가 이렇게 해서 이 정맥동을 통해서 밑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 압력이 높아져 버리니까 이 피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서 눈 쪽으로 피가 역류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결막이 충혈되고 붓고, 그리고 눈이 이렇게 돌출되는, 오른쪽에 비해서 눈이 돌출되는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시력장애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동맥 해면정맥동류의 3대 주 증상이 결막 부종, 안구 돌출, 그리고 시력장애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여기서 뭐 잡음이 들린다든가 이명이나 또는 안구 운동장애에서 복시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생기는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치료는, 가장 많이 행하는 치료는 색전술입니다. 혈관 안으로 관을 집어넣어서 이 새는 위치에다가 코엘이라는 백금으로 된 이런 실 같은 거를 채워 넣어서 피가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이런 그 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아예 정맥동을 다 전체를 막아버리는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새는 부위를 코일로 막았더니 이 비정상적인 혈관이 다 이렇게 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증상도 2달 뒤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 빨갛던 눈도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안구 돌출됐던 것도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경막성 동정맥류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 몇 가지 증례만 좀 보여드리면, 59세 남자 환자분이 왼쪽 편마비로 왔어요. 갑자기 왼쪽에 힘이 떨어져 왔는데, 이 뇌줄기 중에서 교내라는 부위에 이렇게 출혈이 생겼는데, 보통 치료보다 좀 바깥쪽으로 이렇게 좀 생겨 있어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해서 혈관 검사를 진행을 했고, 보시면 이 경동맥에서 이런 작은 혈관들로 해서 이렇게 정맥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출혈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였고, 이걸 막아주지 않으면 또 재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막는 치료를 이렇게 혈관 안으로 색전 물질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막는 치료를 했고, 막고 나서는 이렇게 잘못된 혈관들이 다 이렇게 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분도 뭐 후유증 전혀 없이 잘 계시고, 다른 예를 좀 보면 58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한 열흘 전부터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평소 가던 길인데 길을 못 찾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꾸 뭐 이상한 카톡이나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필요 없는 물건들 자꾸 사고 뭔가 치매 환자처럼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오셨을 때 MRI 사진을 보면은 시상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이 부위가 이렇게 부어 있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림프종 같은 종양이라든지 뭐 뇌 감염 뭐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 이 환자분은 혈관 검사를 시행을 했고 보시면 이 두피에 있는 후두 동맥이라는 곳에서 뼈를 뚫고 뇌 안쪽으로 이렇게 피가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쪽으로 피가 역류하면서 여기 압력이 높아지니까 뇌에 있던 피가 빠져나가야 될 길이 막히면서 이렇게 뇌가 부어오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치매 증상들이 생겼던 거고 그래서 이분도 이 잘못되어 있는 길들을 이렇게 색전 물질로 이렇게 막고 나서 막았고 MRI 사진을 보면 이렇게 부어있던 것들도 1년 뒤에 MRI에서 이렇게 거의 정상처럼 이렇게 좋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약간의 후유증이 남긴 했는데 그래도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문제 없이 잘 회복을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좀 빠르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정리를 좀 하자면요. 뇌혈관 기형은 뇌출혈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지만 이 혈관 기형도 특히나 젊은 층에서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좀 미리 알면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출혈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증상들이 다양하고 그 증상이 없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근데 검사를 할 때, 뭐 검진 같은 걸 할 때 그냥 단순 뇌 CT나 MRI를 찍어서는 확인이 되지는 않고요. 뭐 가능하다면 MRI하고 혈관 보는 MRA를 같이 찍어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비용이 좀 많이 드니까 검사를 한다면 CT 혈관 종양술이나 또는 MR 혈관 종양술을 찍어보시는 게 좋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해면상 혈관종 같은 경우에는 이 CTA나 MRA에서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그건 MRI에서만 확인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 번쯤은 건강을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한 번쯤 이런 검사들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영성님께서 젊은 사람 뇌출혈은 사고나 폭행을 당해서 생길 것 같은데 아닌가 보네. 물론 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은 이제 외상입니다. 다치거나 뭐 맞거나 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 그냥 자발성으로 생긴 출혈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건님이 뇌혈관 기형은 선천적 증상인가요? 하셨는데 그런 AVM이나 뭐 해면상 혈관종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이라고 하는데 선천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혈관 연결이 만들어져 있어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생긴다고 보는데 가끔 보다 보면은 처음엔 없었는데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후천적으로도 생길 수 있는 병이고요. 그리고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님께서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부작용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혈관 색전술이나 아니면 수술을 할 때 당연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 혈관들은 다 피해서 시술이나 수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 이제 뇌혈관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작은 혈관이라도 막히면 좀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데 뭐 그래도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뭐 한 5% 이내에서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반신마비나 그런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뭐 기억력, 길 잃기, 카톡 등은 흔한 거 아닌가요? 뭐 치매 환자, 노인성 치매 환자분에서는 흔하죠. 근데 젊은 환자에서 멀쩡하게 사회생활 잘 하시던, 일상생활 잘 하시던 분이 갑자기 서서히가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확연하게 나빠진다면 뭔가 이런 동정맥 기형이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혈관성 치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이렇게 흔하지는 않은 질환이라서 좀, 그리고 이제 지금 식사 시간이라서 좀 뭐 질문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꿀벌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뇌출혈인데 심정지가 있었고 피가 고여 있는데 부종이 심해서 조영제 못 넣고 수술도 못하고 자가호흡이 안 되는 상태면은, 네,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출혈이 어떤 출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뇌 안에 압력이 너무 심해서 조영제가 안 들어간다는 거는 피가 뇌로 안 통한다는 거거든요. 뇌가 너무 부어서, 뇌 압력이 너무 높아서 피가 뇌로 공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 그러면은 뭐 이미 뇌는 다 저산소성 손상을 다 입은 상태이시고요. 뭐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뇌가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서 제대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심정지까지 있으셨으면은 뭐 안타깝지만 좀 소생을 하실 수 없는 상태가 아니실까 합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일단 이렇게 한번 터져서 쓰러지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나 뭐 지주막하 출혈, 동맥류 터져서 생긴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도 30% 이상이고, 또 보통 뇌출혈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망률이 거의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혈압약 복용이나 아니면 유산소 운동 같은 걸 꾸준하게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혈관 기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 관리한다고 해서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미리 건강하실 때 미리 좀 검사를 받으셔서 이상이 있으면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좀 치료를 받아보시는 거를 저는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윤준영님께서 친형이 6개월 전 동정맥 기형으로 뇌출혈 이후 감마나이프 치료 후 현재 가정에서 회복 중인데 뇌출혈 재발생률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감마나이프 같은 방사선 수술을 하고 나서 완치율이 거의 80% 정도 되니까 재출혈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고 보고요. 네,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인지는 글쎄, 요즘에 다들 대학병원들이 다들 실력이 좋아서 굳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방사선 수술하고 나서 완치되는 데까지 1년 이상을 좀 지켜봐야 하니까요. 일단 괜찮을 거라고 보고 좀 마음을 놓으시고 좀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